네, 안녕하세요. DKUNC 오태민 과장입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그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으로 좀 돌아가서 생각을 좀 해보기로 해서요. 어, 기본 이론적인 개념을 저도 아주 깊이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는 의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일단 우리가 무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 주파수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건데요. 네, RF라고 하죠. 우리가 뭐 와이파이 통신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동 통신이라든가 라디오라든가 모든 무선 통신 장비에는 주파수가 이제 꼭 쓰이게 되는데, 이런 주파수는 이제 어떤 어휘원에서 나왔냐면 독일의 과학자 헤르츠라는 이름을 따라서 헤르츠라고 읽게 되는데요. 이 주파수가 이제 전파가 공간을 이동할 때 1초 안에 이제 파도가 치듯이 진동하는 횟수가 이제 그 주파수라고 하고, 이제 1초당 1000개의 파동이 지나가면 이제 1000Hz죠. 그래서 1kHz라고 부르고, 이제 우리 와이파이에서 사용하는 2.4GHz는 1초에 이제 240만 개의 파동에 의해서 2.4기가, 네, 그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주파수 이후에 이제 우리가 무선 통신을 하게 되면 안테나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안테나는 많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곤충의 더듬이에서 유래됐다고는 하고요. 그리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파동을 감지할 수 있는 이제 막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무선 통신에서 신호가 전달되는 경로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눈에 그 유선처럼 케이블이 있고 뭐 선로가 있는 공간으로 이제 그 신호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제 공기 중으로 이제 전파되는 거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의미하는 자유 공간, 이제 공기 중으로 이제 전파가 되는데, 이런 그 자유 공간, 이제 공기 중에는 전기가 물론 뭐 수분이 있고 뭐 번개는 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를 흘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무선 통신에서는 이제 전기적 신호를 이제 전자 기파로 변환해서 이제 확산을 시키죠. 고 이제 확산을 시켜주는 장비가 이제 안테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테나를 쓰게 되면 그 안테나의 게인이라 그래서 이득 값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그 이득이라는 것은 이제 입력된 신호가 출력해서 이제 더 커지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어, 안테나는 이제 능동 소자가 아니고 이제 수동 소자이기 때문에 그 능동 소자에서 말하는 이드가하고는 좀 다른 의미이고, 그, 그 안테나에서 말하는 이득이라는 게 이제 신호가 커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이 안테나로 인해서 이제 그 방향성이죠. 그 방향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상대적인 이득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테나로 인해서 신호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신호를 이제 키운다기보다는 이제 사방으로 퍼져나가야 할 에너지를 이제 일정 방향으로 쏴준다는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는 이제 dB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일반적으로 dBi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뒤쪽에서 좀 말씀을 더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일반적인 아이소트로픽이란 그 안테나 빔 패턴은 이제 그 동그랗게 밑에 그림처럼 그 같은 방향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건데,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다이폴 안테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빔 패턴은 이제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방향성에 대한 그 이득 값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앞전에서 이제 그 DB라는 말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DB 이 값은 이제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네트워크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제 DB라는 그 단어를 많이 접했을 겁니다. 이제 뭐 여러 뭐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DB라는 거는 그 데시벨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마이크나 이런 그 소음을 측정을 할 때 그 소리의 크기를 측정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데시벨은 이제 그 DC와 벨의 합성으로 이제 그 DC는 우리가 말하는 디시멀, 이게 십진수를 얘기할 때 디시멀이라고 하죠. 그래서 10을 나타내는 영어의 접두사고요. 그리고 그 벨 랩이라는 미국의 통신회사에서 그 넓은 범위의 값들을 좀 보기 쉽게 계산하기 하기 쉽게 이제 미수를 이제 10으로 사용하는 그 로그로 변환해서 사용을 예전에 했었고요. 그런 값이 워낙 작아서 결과값이 이제 곱하기 10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서 말하는 게 이제 데시벨이라고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사운드가 확산이 된다든가 뭐 어떤 신호가 확산이 된다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데시벨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그림의 표현이 이제 아래 이제 그 그림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dB 값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dB는 데시벨이라고 했고, 그, 그 10에다가 곱하기 로그 수치를 붙인 게 바로 데시벨 값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10을 이제 곱하는 이유는 이제 계산이 좀 편하자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거를 이제 계산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 수식을 밑에 보여드리면 10 곱하기 로그 10은 이제 10데시벨이고요. 10 곱하기 로그 이제 100은 20데시벨. 10 곱하기 로그 1000은 30데시벨. 10 곱하기 로그 이제 만은 40데시벨.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걸 보면 이제 한마디로 dB라는 것은 이제 어떠한 특정 값을 이제 로그 스케일로 나타낸 값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dBm과 또 dB를 합산할 때 개념이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dB는 절대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A와 B의 이제 상대적인 값이 이제 dB라고 하고요. 이제 dB를 말씀드린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dBm이라는 단위를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dBm은 또 뭐냐? dBm은 이제 미리와트 단위의 전력을 로그 스케일로 나타내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주파수를 쓰는 RF에서는 워낙 그 작은 전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와트 단위가 아닌 보통 미리와트 단위로 전력을 다루고요. 그 미리와트 기준으로 이제 dB를 표현해서 전력값을 이제 dB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W를 이제 dB 스케일로 하면은 10 로그 1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0dB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결국에는 요거보다 작은 1mW가 이제 0.001W인데, 요걸 이제 dB 스케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30dB로 이렇게 나오죠. 네. 그렇게 나오고, 이제 10mW, 100mW, 1000mW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10dBm, 20dBm, 뭐 30dBm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dBm에서 마이너스가 이제 우리가 뭐 장비를 쓴다든가 이렇게 표시를 할 때 마이너스가 붙는 거는 이제 아래처럼 이제 해당 전력이 1mW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20, 3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dBm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제 미리와트 기준으로 전력값을 로그 스케일로 나타낸 값이라고 이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dB와 앞전에 말씀드린 dB와 dBm 값에 대한 정리를 내려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dB는 상대적인 값이에요. 그리고 dBm은 절대적인 값입니다. 근데 이제 상대값과 절대값이라는 것을 일단 알면 되시고, 근데 이제 요걸 이제 계산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 dB 플러스 dBm을 했을 때는 어떤 값이 나오냐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봤을 때는 이제 계산이 안 됩니다. 상대적인 값에다가 절대적인 값을 더할 수는 없죠. 예. 그런 거죠. 이제 요거를 이제 실제 수치로 표현해서 보면 이제 곱하기 10에다가 뭐 20mW 하면 이제 뭔가 말이 안 되는 식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뒤집어 보면 거꾸로 뒤집죠. 그러면 이제 dBm 플러스 dB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수치로 했을 때 20mW 곱하기 10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절대적인 값과 상대적인 값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값에 상대적인 값이 증가가 되는 걸로 해서 이제 200mW로 표현이 되는 거죠. 요거에 이제 어떻게 의미로 풀이하면, 우리가 이제 뭐 무선 장비에서 보면 안테나의 이득값과 장비에서 쏘는 전력값입니다. 그래서 dBm의 안테나 게인 값에 dB가 플러스 돼서 결국에는 이 출력값이 나오는 거죠. 이 출력값은 이제 요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장비를 설치를 하다 보면 EIRP라고 이렇게 출력값을 정해주는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이 이제 출력값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풀어보면 dBm으로 표현된 어떤 전력값에 dB로 표현된 신호 증가 감소분을 더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얼마 크기의 전력이 생성되었는가라는 수식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결과값은 dBm으로 표현이 되겠죠. 네. 자, 이제 그 RF하고 쪽의 dB 값들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기본적인 이제 무선 네트워크 표준 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선 주파수 대역은 이제 TV, 라디오, 무전기 등 이제 무선을 쓸 수 있는 이제 주파수 대역별로 활용 목적이 다 다르죠. 근데 이제 그런 주파수법으로 정해진 주파수를 다른 사용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임의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근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와이파이를 쓰기 위해서 주파수를 이제 사야 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ISM 대역이라고 해서 뭐 산업, 과학, 의료용으로 이제 공용 주파수 대역으로 사용하도록 해놨어요. 이제 단 각 국가의 전파법에 따라서 최대 출력 그리고 국가별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별도로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단에 요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주파수에 보면 뭐 가청 영역부터 시작해서 쭉 뭐 엑스레이까지 있는데, 여기서 보면 900MHz 대역과 2.4GHz 대역하고 5GHz 대역, 요 대역이 ISM 대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2.4GHz하고 5GHz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자, 그 와이파이 표준을 말씀드리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ISM 대역 중에서 이제 IEEE라고 해서 이제 미국 전기전자 학회가 규정한 802.11 ABGN AC까지 나왔죠. 요게 이제 무선 서비스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장비나 와이파이 장비들을 이렇게 구매를 하시다 보면 와이파이 이제 서티파이드라고 해서 인증된 이런 마크가 이제 붙어 있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IEEE 802.11 표준의 그 표인데요.
이 표를 이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각 프로토콜이 있어요. 802.11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제 A가 있고 B가 있고 G가 있고 N이 있고, 이 표는 조금 좀 오래된 표긴 한데 이게 요즘 현재는 AC도 지금 잘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AD는 아직 상용은 안 됐지만 이제 AD까지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프로토콜별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좀 달라요. 그래서 11A 하고 이제 BG죠. 그러니까 802.11BG는 이제 2.4기가만 쓰고요. 그리고 A는 5기가, 그리고 N은 2.4기가와 5기가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AC는 5기가 전용이고요. 그리고 AD 같은 경우는 2.4기가, 5기가, 그리고 60GHz까지 쓸 수 있습니다. 현재 상용은 안 돼서 지금 아직 뭐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해당 주파수의 대역폭은 기본적으로 다 20MHz를 사용을 하고 있고, 각 스트림당 데이터 속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모 스트림도 요거는 뒤에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뭐 요거는 각 프로토콜로 한 개를 쓸 수 있고, N하고 AC별로는 스트림이 이제 여러 개를 쓸 수 있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뒤쪽에 설명을 드릴게요. 변조 방식도 이런 변조골 방식을 이제 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뒤쪽에 설명을 드립니다. 자, 2.4GHz 표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걸 보시게 되면 이제 주파수 분배 관련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무선랜에서 주파수를 왜 분배하시는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국내 전파법상 2.4GHz에서 사용한 주파수의 수는 총 13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주파수를 1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1번은 14번까지 쓴다고는 해요. 북미 같은 경우는 11번까지. 이제 그 외에 뭐 다른 나라는 다 13번 채널까지 사용하고요. 근데 이제 이 한 주파수 채널당 22MHz의 대역폭을 가집니다. 그리고 각 채널당 간격은 5MHz예요.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보면 한 주파수가 22MHz의 대역폭을 사용하는데 채널 간격이 그거보다 작은 겁니다. 5MHz니까. 그래서 인접한 주파수끼리는 필연적으로 중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4GHz에서는 중첩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채널 간의 거리를 벌려서 사용해야 하면서 하고,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비중첩하는 채널은 3개가 됩니다. 뭐 아주 조금 중첩을 허용하면서까지도 쓰려면 4개까지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1번 채널, 6번 채널, 11번 채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중첩으로 구성을 해서 2.4GHz에서는 비중첩 채널이 거의 3개로 해서 이렇게 많이 쓰게 되죠. 그리고 5GHz 표준을 보면 5GHz는 2.4GHz에서 이야기한 근접 채널 간 중첩이 발생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5GHz는 2.4GHz와 같이 주파수 하나당 똑같이 20메가 정도의 대역폭을 사용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사용하는 채널당 20MHz 간격을 띄워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첩은 안 생기죠. 그래서 802.11a 5기가 쪽 이 프로토콜에 보면 이제 36번 채널부터 64번 채널까지 8개의 채널을 20메가 간격으로 사용하고, 이제 149번부터 161번 채널까지 4개의 채널을 이제 20메가 간격으로 사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 이제 하위, 중위, 이제 상위 이렇게 주파수 대역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사용할 수 있는 저음성 전력이
차이가 좀 있고요. 이제 외부에서 사용할 때는 이 상위 대역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 이니 3 대역이라고 하는데 이 대역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이미지가 나와 있는 건 제가 가져왔는데 실제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중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고 상위에 있는 요쪽의 대역들을 가지고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5기가 같은 경우는 중첩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총 사용할 수 있는 비중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채널 개수도 13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4기가와는 다르게 이제 그 구성을 해서도 인접 간섭 현상을 많이 피할 수가 있는 거죠. 5기가는. 그래서 최근에는 5기가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어요. 1.4기가는 뭐 그 와이파이에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그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그 블루투스도 2.4기가를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라든가 뭐 이어폰 같은 경우도 2.4기가를 쓰기 때문에 그런 주변 장비들이 많다 보면 당연히 이제 간섭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무선 통신 성능의 저하는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5기가는 현재로서는 그런 간섭 현상들을 많이 피할 수 있는 그런 그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 중에서 보면 그 802.11n하고 AC가 있는데, 이제 요즘은 다 옛날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1A, BG 뭐 이런 이쪽 프로토콜을 썼는데 요즘은 대부분 다 802.11n하고 AC를 많이 쓰죠. 그래서 802.11n은 2007년 6월쯤에 아마 인증이 됐고요. 2009년 9월에 표준안으로 확정되면서 등장하게 됐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 이 무선이 확장성은 있지만 유선보다 느리다는 편견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제 802.11n 프로토콜이 나오면서 이제 유선만큼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게 되고, 이제 최근에는 11AC까지 등장으로 이제 기가급의 와이파이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11n 기준으로 54메가, 그러니까 최대로 54mbps 속도밖에 안 되던 무선 속도를 이제 어떻게 600메가 아니면 1기가 이상 낼 수 있게 됐나라는 걸 이제 알고 싶은데,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면 이제 그 주요 기술에는 이제 그 마이모, 그리고 채널 번딩, 그리고 뭐 프레임 어그리게이션, 뭐 그리고 숏 가드 인터벌 이런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서 속도가 더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앞쪽의 표를 보여드렸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OFD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11N이나 11AC는 다 OFDM 주파수 다중화 방식, 그러니까 이 변조 방식을 쓰게 돼요. 기존에는 시분할 다중화인 TDMA나 주파수 분할 다중화 FDMA, 코드 분할 다중화인 CDMA와 뭐 그런 연속적인 맥락에서 탄생한 게 이 서브 캐리어 부반송파를 이용한 OFDM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서브 캐리어를 이제 반송파라는 것은 이제 저주파 신호를 이제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고주파를 이야기하며, 이제 흔히 반송파에 실어서 데이터를 전달하고들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이제 OFDM이라는 거는 이것도 저도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데이터열을 여러 개의 데이터열로 놔두고 다수의 부반송파를 이제 계속 넣어서 이제 직교하는 일정 간격의 이제 부반송파 서브 캐리어에다가 병렬로 동시에 전송하는 기술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래에
그림을 보면 기존의 FDM 방식에 비해서 OFDM을 쓰게 되면 이 그 부반송파를 한꺼번에 더 많이 보낼 수 있죠. 똑같은 그 반송파를 F1부터 5까지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 OFDM에서는 이 지금 현재는 대역폭을 아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같은 양의 프리퀀시더라도 더 많은 양의 반송파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 많은 데이터를 실어서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속도도 더 올라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숏 가드 인터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 인터벌이라는 건데 이제 11N부터는 이제 그 가드 인터벌에서 숏 가드 인터벌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드 인터벌이라는 것은 무선상에서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보내게 돼요. 근데 그 보낼 때 그 민감한 무선상의 데이터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 신호 보내기 전에 대기하는 시간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 80.11ag인 경우에는 이제 800 나노 세컨드인데 이제 80.11n에는 이를 이제 400 나노 세컨드로 해서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여진 가드 인터벌만큼 그 부반송파라는 서브 캐리어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스루풋이 이제 그 54에서 가드 인터벌을 숏 가드 인터벌을 쓰게 되면 72mbps로 더 올라가게 됩니다. 속도가.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속도를 더 올리기 위해서 쓰는 기술이 채널 본딩 기능입니다. 이 채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각 주파수 대역에서 보면 우리 한 주파수에서 그 채널을 그 20MHz를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20MHz를 이 인접한 채널 두 개죠. 그걸 묶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11N부터는. AC는 당연히 되고요. 그래서 인접한 주파수 채널을 묶기 때문에 그 사이의 간섭 방지를 위해서 데이터용으로 사용하지 않던 서브 캐리어, 부반송파죠. 이 부반송파를 데이터용으로 또 사용을 할 수 있게 돼서 그 총 4개의 부반송파 서브 캐리어를 더 확보해서 6Mbps의 스루풋을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2, 70이니까 144Mbps인데 이렇게 40MHz로 이렇게 본딩을 했을 경우에 이 중간에 가드 안 쓰게 되는 그 부반속파에 대해서 6Mbps 이득을 보기 때문에 두 개 합하면 72, 72에 6이 더 플러스 돼서 150Mbps의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채널 본딩을 했을 경우에는요. 그리고 이제 채널 본딩 말고도 이 안테나에 대한 그 기술도 그 성능이 더 올라가면서 더 속도가 낼 수 있는 게 이제 마이모라는 아까 말씀드린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입니다. 뜻은 이제 동시에 데이터를 송수하겠다는 의미고요. 이제 무선에서는 신호가 멀어질수록 그리고 어떤 경로로 신호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품질이 좌우가 되는데 이제 같은 단말간이라도 어떤 신호는 벽을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어떤 신호는 의자 밑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다양한 경로로 들어오는 신호를 이제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안테나로 수신해서 데이터를 연산한 다음에 원래의 신호로 보관하는 것도 이 마이모의 기술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거리에 있더라도 802.11n을 지원하는 단말과 일반 802.11abg일 때보다 신호가 감도가 더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11n 단말이 성능이 더 좋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802.11abg는 안테나를 한 개만 쓰는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이라고 해서 시소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다 미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모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 스파셜 스트림이라는 말인데, 이제 스파셜 스트림이라는 말은 이제 공간적 차이로 다수의 스트림을 동시에 송수신한다고들
어렵게 많이 표현하게 하는데, 쉽게 표현하면 이제 원 스파셜 스트림이면 안테나 한 개, 그리고 데이터는 한 개씩 보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투 스파셜 스트림이면 안테나 두 개가 필요하고 데이터는 두 개씩 보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무선 AP라든가 무선 장비에 보면 이제 안테나 스펙에 보면 3x3에 3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요즘 뭐 4x4도 나오고 그 이상 나오는 장비들도 있어요. 이 숫자가 TX 안테나 수와 수신 RX 안테나 수와 마지막에 있는 게 한꺼번에서 보낼 수 있는 스파셜 스트림 수입니다. 한꺼번에 3개의 안테나를 이용해서 동시에 데이터를 쏘고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최종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11AC까지는 아닌데 요 표는 이제 11N 80.11N에 대한 표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요 처음에 오리지널 80.11ABAG죠. 여기서 OFDM이라는 코드 변조를 사용하면 기본 54Mbps를 쓰고, 자 여기에다 OFDM에 이제 서브 캐리어를 이제 이득을 더해서 65Mbps까지 더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 채널 본딩을 써요. 본딩을 쓰게 되면 135Mbps를 쓰고요. 여기에 가드 인터벌을 쇼 가드 인터벌을 써서 쓰게 되면 150Mbps로 이제 본딩이 됐을 때 올라가는 겁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그 요 상태의 표현이고요. 여기서 또 이 스트림을 동시에 두 개까지 쓰는 안테나를 쓰게 되면 두 개의 안테나일 때는 300Mbps가 되는 거고, 이제 총 맨 마지막에 네 개의 안테나까지 다 쓰게 되면 총 600Mbps까지 나온다는 개념입니다. 조금 이제 헷갈리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이런 방식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무선 장비에서 안테나를 4개 포고 스파셜 스트림을 쓴다고 해도 양방향 다 지원이 돼야 되고요. 요즘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지금 아직 3x3가 되는 장비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맥북 70 버전은 3x3까지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핸드폰에 안테나가 두 개면 이제 결국에는 송신과 수신을 두 개밖에 못하기 때문에 2x2, 투 스파셜 스트림으로 이제 동작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요 표는 지금 이제 80.11n에 대한 표지만 AC로 가게 되면 더 속도가 이제 변조 방식이라든가 MCX 값이 더 올라가게 되면서 속도는 더 증가가 하게 됩니다. 그 이론 부분적인 부분은 설명은 제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차후에는 조금 더 업데이트된 이제 이론을 포함해서 다시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